안녕하세요. 지금 몇 페이지 오늘 할 차례죠? 240이요? 네? 건축법 지금 들어갈 차례죠? 정비까지 다 했고. 그왜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러면 263쪽부터요? 네. 이 건축법으로는 처음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뭐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또 쉽게 나오는 거 쉽게 나오지만 아주 또 손대기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도 우리 건축부상 가능합니다. 구석진 곳에서 내면 역시 7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맞추면 합격하는 게 건축법이고요. 특히 앞부분에서는 잘 맞춰줘야 돼요. 자, 우리 용어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01번의 건축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번 지문은 지금 대수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대수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수선이 어떤 것인지가 그 기본 구조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게 고치는 대수선은 주로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건데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아예 해체하거나 고치는 수선 또는 변경하는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주요 구조를 대수선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인데 이 주요 구조 중에서 수선 변경 앞에 적어도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개수로는 3개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는 이런 구조. 이렇게 30이라는 3개, 3이라는 수랑 관련되는 것은 무엇만이었습니까? 내기 보지 마, 3 이렇게 했던 거. 요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기 보지 마세요. 내기 보지 마, 3 이렇게 했던 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에서 한옥의 석가래는 제외하고 외벽의 마감재료. 그래서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 면적 따지는 것은 3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어디 앞에서요? 수선 변경 앞에서.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이 됩니다. 수선 변경 앞에서만 붙어 있고 요것이 아닌 것이라면 여기도 안 붙어 있어요.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바닥, 뭐 방화구이랑 바닥벽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 경계벽, 내력벽 이런 게 아니고 경계벽 같은 거, 뭐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이지 아파트 일레 많이 되죠. 그런 거 가지. 그리고 대수선에도 동시에 해당되면서 만약에 건축의 개념이 증축, 개축, 재축에도 동시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축 개념인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대수선을. 그럼 지금 여기서 내력벽이잖아요. 그럼 내기 보자면 내기 때문에 수선이잖아. 30제곱미터 이상 돼야 대수선에 포함되죠. 30 미만이니까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맞는 겁니다. 30 미만이라. 이게 증설 해체라면 포함되죠.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틀린 거 찾는 것이었는데 이거 쉬운 문제를 낸 거예요. 28회 문제지만. 건축물의 개념을 갖고 그냥 물었잖아. 건축물의 개념은 기본 개념이죠. 자, 우리 건축물이면 두 가지 개념이죠. 토지에 땅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되어 있는 거.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포함이 돼요. 담장 이런 거. 또 하나가 요거죠. 꼭 토지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그중에 지하 아닙니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해가 다 건축물 속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건축에 해당합니다. 이게 틀렸고요.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 설계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입니다. 보통 통과도로가 원칙입니다만 막힌 길, 막다른 도로는 그 구조와 그 길이에 따른 너비에 따라서 도로 여부가 결정이 되는 5번의 고층 건축물이라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 고3 했던 거 30층. 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크면 돼요. 30층 이상이거나 30층이 안 되더라도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이 고층 속에는 다시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초고층 하면은 어떻게 돼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까지 알아봤는데 2번만 틀렸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건축법령상 다중용 건축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29회 때 어렵게 나온 거 해석합니다. 자, 우리 용어 중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나온 것들 중심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 다중용 건축물은 26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오고 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30회 동안에 두 번이면 작게 나온 겁니다. 작게 나온 거. 그나마 첫 문제 26회 때 낼 때는 다중용 건축물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 용도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이고, 아니면 또는 16층 이상,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다중이 됐기 때문에 첫 문제 나올 때는 16층 이상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그나마 좀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29회 때 나온 것은 일부러 더 어렵긴 했던 16층 이상이 아니고 연면적 5천 이상만 전제로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관광 휴게소를 답으로 냈던, 이 관광 숙박시설을 휴게소로 바꿔서 틀리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6가지 잘 외우지도 않지만 관광자 외워놨다 하더라도 틀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거 틀려도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이런 걸 기억을 합니까? 워낙 많은 거를. 근데 다중용 건축물이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준다중용이 돼서 준다중용. 그나마 다중용 건축은 5천 이상으로서 한 6가지 종류밖에 안 되지만 준다중용은 1000 이상으로서 한 10몇 가지가 됩니다. 펼쳐보고 찾아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려도 된다니까.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것도 한 번 낸 적, 준다중용 한 번 낸 적 없고. 지금 여기 용어 문제에서 4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4문제 중에 하나를 다중용 건축물 어렵게 낸 걸로 했다. 평상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 넘겨보세요. 3번. 건축법상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은 모두 그런 거. 이 주요구조만 갖고 문제에 관련된 거 하면 30회 중에서 한 10문제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2문제랑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독자적으로 나온 거. 이건 여러 군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정확히 맞추고 틀려도 되는 거 있으면 틀려도 되고. 건축법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시려고 해. 다 하시려고. 7문제에서 2-3문제는 일부러 틀리게 내고 그 틀리게 내는 것들은 손 못 대요. 어차피 구석에서 막 내고 하는 거. 중요한 것만 하시라 그랬잖아. 자,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는 이 개념 자체로도 냈고 요걸 알아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구조는 항상 그림 그려가면서 했던 거 해보세요. 요게 뭐예요? 지붕 틀. 벽 중에서는 내력벽, 기둥, 바닥을 지탱하는 보, 계단 중에서 주계단. 빠지는 거 있잖아. 빠지는 거. 사이사이 있는 사이기둥 빠집니다. 작은 것이라. 작은 보, 최하층 바닥, 딴 거 맞다 있는 최하층 바닥, 차양, 주계단이 아니고 옥외 계단 이런 거 빠지죠?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 해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여러 번 냈습니다. 이거는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은 모두 그런 것은 지붕 틀, 주계단, 사익기둥은 아니고, 최하층 바닥 아니고, 아닌 거 찾아라. 어떻게 1번이죠 뭐 그러면. 04번의 건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용 건축물이다. 글쎄, 다중용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16층 이상 무조건 다중에 들어갑니다. 맞고요. 초고층이 나왔죠. 초건축법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아니죠.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3번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경관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중 하나이다. 특수구조 건축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경관거리가 10이 아니고 20m 이상인데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안 하는 거에 속해요. 특수구조 건축물 한 번 낸 적도 없고 그런 걸 뭐 세밀한 걸. 4번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말한다. 지하층이란 건축의 바닥이 지편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만약에 지표면의 고조차가 다르다면 바닥에서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로 계산해서 해당 층 높이, 층고로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층고의 2분의 1 이상 이게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오히려 아까 그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더 나왔던 게 이건데, 이게 혹시 주어져서 지하층을 판단하려면은 지금 이걸 보고 층 높이를 주고 평균 높이를 주거든요. 그럼 층 높이의 반을 계산해서 놓고 거기랑 비교해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면 다 지하층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자, 적용 대상물, 이제 대상물 보시면, 자, 5번의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지구 단위 기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 딱 보니까 일단 적용 대상 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어떤 곳에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 그리고 건축물 아니지만 일정한 공작물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건축 설비 네 군데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대상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상물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대상물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대상 행위,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될 것이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대수선하는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대상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과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일부 적용 대상 지역, 이게 대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상물에 놓고 5번에 나온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 지역.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 나온 대로 이 책 순서대로 그냥 합시다. 원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곳, 사람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사계지역 중에서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지구단위 기획구역, 비도시지만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되니까 사람 많아진다.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구단위 기획 아닌 곳 중에서는 동읍지역. 행정구역상 동읍, 군에서도 읍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동읍에 속하는 섬이 있다면 인구 500일 이상인 경우에 하나한다 그랬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이.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데, 즉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이 6가지 규정을 알아두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6가지 규정 뺀 나머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6가지 규정 그거 할 때가 어떻게 맨 뒤에 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저도로 관계 있잖아. 대저도로 관계.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접하는 관계 아닙니까? 강릉파트에서 유명한. 얼마 이상 접해야 됩니까? 이거? 2m 이상. 그래야 그 접하는 부분으로서 드나든다. 이게 직접 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접하지 않은 이쪽을 통해서 다닐 수 있지 못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사는 곳은 다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직접 접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접해야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대저도로 관계잖아. 예를 들어 동읍 이상이 아닌 일부 적용 대상 지역, 촌에서는, 면지역 이런 데서는 직접 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논길 밖으로 좀 불편할 뿐이지 다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다닐 수 있잖아. 그래서 대저도로 관계가 대표적으로 사람 많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랑 관련된 얘기 3가지가 추가로 더 있다 그랬잖아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 개념은 이렇게 보통 도로가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행정청이 지정한 도로, 이게 바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못할 땅에 도로를 행정청이 지정해주면 이 도로에 접하게 되면 건축물 지을 수 있게 되는 땅이 되는. 그래서 우리 도로 개념은 나중에 오시면 정식으로 각종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보통 도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 시에 시장구청장이 지정하는 간단한 도로 개념까지 둘 다 포함하는 게 도로 개념 아닙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로 개념에서. 그래서 이게 행정청이 지정하는 도로가 바로 요 대저도로 관계 때문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규정 자체 지정해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또 건축선 지정 있잖아. 건축선.
대지와 대지와 접한 부분이 아니고 대지와 대지 사이가 아니고 대지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선 한계선이 건축선인데 건축선 지정되는 거. 대지도로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또 건축선이 지정돼 있으면 건축선을 침범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하로는 침범해도 상관없죠. 이게 건축선의 건축 제한이거든요. 지금 제가 네 가지 규정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규정을 대지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 지정에 따른 건축 제한까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방화제거나 건축물.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불이 날 염려가 큰 곳에 이쪽에 불 붙으면 쫙 옮겨 붙을까 봐 방화지구를 지정해 놓고 건축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화지구나 건축물 제한에 대한 규정이에요. 어떤 제한을 하느냐? 불에 견디는 내화구조로 줘라. 재료를 쓰더라도 불에 안 타는 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런 걸 써라는 통제하는. 목재 같은 거 못 쓰게 돼 있어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람 많이 사는 거 문제되지. 시골 같은 데서 집이 뚜문뚜문 있는데 뭐 거기서 확 방화지구를 통제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이 일정한 면적이 미달되게 잘게 분할되는 것을 금지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역시 도시적 통해서 사람 많이 살고 땅값 비싸니까 잘게라도 쪼개서 지을 사람들 그런 수요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잘게 쪼개면은 보기 흉하니까 막는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골 같은 데서는 땅값 싸고 그죠? 넓고 한데 이렇게 잘게 쪼갤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 6가지 규정.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중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떨어지는 거 시험에도 제일 들러갖고 예를 들어 이거부터 나온 데는 이 중에서도 우리 건축물의 개념 아까 2가지를 했는데 건축물에 속하지만 건축법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적용 안 되는 5가지 규정. 그거는 뭐 30회 중에 한 15번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이런 걸 먼저 해야 한다로 봅시다. 자, 05번에 다시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예요. 그러면 생산관리는 비도시고 관리지역 중에 하나니까 비도시인데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지 않았대. 그럼 이런 곳의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업지역이 아니다. 또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비도시만 지구단위계획도 아니고 동업지역도 아니니까 전면적이 아닌 일부 적용대상 지역이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역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방화지구나 건축에 대한 걸 적용받는다.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러니까 전면적에 속하죠. 전면적에 속하니까 방화지구나 건축에 대한 규정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 중에 하나 맞잖아. 그러면 적용받는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상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자연녹지가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시지역을 얘기해요. 도시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에 속하고 전면적이니까 아까 6가지 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을 적용받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해 놓고 4번에 농림지역 안에 농림지역이지만 동이나 읍이잖아. 동이나 읍. 그럼 전면적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와 도로에 대한 관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지 도로 관계 당연히 적용받죠. 일부에서는 적용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5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동업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역시 비도시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고 동업지역이 아니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제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야 되겠지. 6번 건축상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찾으라.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법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건축에 적용 안 받는 거 5가지. 그거는 참 기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었나요? 건축법 적용 안 되는 5가지 건축물. 문화재요?
정식 지정이 됐든 임시 지정이 됐든 문화재는 전통 사찰 이런 거 말고 문화재는 건축부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아요. 또 나머지 네 가지는 왜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건축지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쭉 대지가 쭉 연속돼 있지 특정이 안 돼서. 뭐가 있습니까? 에? 플랫폼. 일단 철도나 교대 선로 부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로 부지 쭉 연결되어 있는 선로 부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 있는 거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열차 기다리는 플랫폼, 철도 선로의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급수급당 급유 시설 이런 거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철도 역사는 부지 안에 없잖아. 또 뭐가 있죠?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했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수문조작실이 하천구역 쭉 이어진 하천구역 내 있으니까. 또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안에 있잖아. 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간이 창고 이렇게만 놔도 적용받아요. 컨테이너를 땅에 정착시켜 놓고 그런 지붕 벽 있고 문 만들어 놓으면 건축물 아닙니까? 간이 창고로 쓰든 주택으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건축물 적용 받아요. 근데 어느 때만 적용 안 받는 주의하셔야 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창고로 쓰면서 공장 안에서 넓은 공장 안에 대지 안에 쓰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이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동이 쉽다라면 토지의 정착성을 없애버렸으니까 대지를 특정할 수 없다니까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5가지는 아까 여기서 한 거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 6가지 규정이 시험에 나와야 몇 번 나왔다고 이게 이건 엄청나게 나온 거지. 이건 줄줄을 해야 되는. 네. 항상 자, 적용 받는 것 찾으랍니다.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이용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딱이야 딱. 다른 얘기 들어가면 틀립니다. 다른 얘기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죠. 이걸 전제로 해서만 예를 들어 컨테이너와 뭐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적용 받는 거예요. 2번은 지정 문화재고 여기다 이제 임시 지정 문화재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죠?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이건 아까도 나온 얘기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 건축을 적용 받는 보통의 건축물이죠. 4번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니까 5번은 철도나 교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이니까 적용 다 안 받는 것이고. 또 넘겨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 적용 안 받는 거 플랫폼 안 받죠. 지금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급수급탕 급유시설 다죠. 다. 이게 30회 때 문제 다. 5번이죠. 이게 30회 때 문제인데 이런 걸 틀리고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이건 맞춰야 될 문제세요. 이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번 나왔던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8번에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중 틀린 거. 이게 이제 여기 얘기잖아요. 이제 위치상 지금 여기 아까 요거 했고 이제 요 부분이란 대지. 대지는 1필지가 1대지를 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목에 상관없이 공간법상 구획된 토지를 1필지라고 하잖아. 하나의 필지를 1대지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1필지를. 왜 하나의 건축이 보통 들어서는 땅이 하나니까 건축이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 원칙인데 지목에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 예로서 둘 이상 필지를 이 둘 이상 필지를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지정 적용할 수 있는 예외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1대지로 볼 수 있는 예외 이 둘을 구별하시는 취지는 하나의 건축이 하나의 땅에 들어서니까 1대지로 하나의 건축이 둘 이상의 땅에 걸쳐서 짓는다라면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땅이 이렇게 전체 땅인데 이걸 왜 나눠서 봅니까? 이 땅에서는 전체 땅을 1대지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여기는 왜 일부만 1대지로 보느냐?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땅이 이 일부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서는 땅인데 왜 이거를 가지고 건축 기준을 적용합니까?
이 일부에만 들어서니까.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6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전체의 땅, 하나의 건축물 대신에 하나의 도심계획설이 들어서는 전체의 땅, 하나의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전체의 땅, 하나의 지하상가, 예를 들어 도로 지표 아래 설치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이렇게 했던 거. 거기다 나머지 2가지는 합병이 불가능한 땅 있잖아. 합병이 불가능한 땅. 우리 합병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쪽 법에서 배우시는 도면 축척이 달라서 집안 부여 지역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 사이로 합병이 불가능한 땅인데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합병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면 그 사람이 유익하거든 더. 아무리 합병이 불가능한 땅이라도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한 사람이 이용 못해요. 소유권자가 서로 같아도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르다면 둘 다 소유하겠지만 한 땅은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다면 한 사람이 이용 못하죠. 그럴 때는 각각을 일대지로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아까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조건보호가 나오잖아. 조건보호가. 허가를 내줄 때는 합병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 붙였더라면 어차피 합쳐질 땅이니까 현재는 합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합쳐질 땅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체를 일대지로 봐서 건축 규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일부를 일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부에만 이 도심계획설이 일부에만 들어선다.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 여기 농지나 여기 산지는 건물 못 짓는 땅 아닙니까? 전용 허가를 여기만 받았으니까 여기만 일대지로 봐줘야지. 일부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 허가. 여기 일부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조건보호인데 조건의 내용이 아까랑 달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건보호가 붙일 때 여기도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합쳐지는 토지라면은 역시 합쳐질 두 땅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걸 전제로 합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나중에 혹시 둘이 싸워서 나중에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만에 하나.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조건은 없지. 어차피 일부를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한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 나눠지는 땅. 현재 일부는 나눠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인 상태 그대로 일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던 거. 조건의 내용이 다르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는 좀 들렸던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좀 들렸던 건데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8번 보세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틀린 것은 했는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건축이 건축되는 각 필지들을 합한 토지 전체.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전체 땅. 2번이 바로 공간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를 합한 토지. 이때 괄호 속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님 이렇게 전제가 있으니까 전제 조건까지 해서 좋아요. 이런 경우 있으면 제외거든. 3번의 도심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 도심계획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4번의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 하나의 단지가 전체에 들어선다. 그 얘기 아닙니까? 5번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눠지는 토지. 그냥 이게 틀렸지. 나눌 것을 조건해서 이 경우라면은 일부를 일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잖아요.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눌 것 대신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그래야지.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 합쳐지는 토지 그렇게 바꿔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소유권이 같은 걸 전제로 해서 다르다면 틀리고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는 9번 문제 보시면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의 이상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 그럼 일부에만 도심계획설이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허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그 일부에만 지을 수 있으니까 3번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허허가를 받은 부분 4번 일부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부분 5번 일부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부분. 이야, 나 이렇게 바꿔내는 것은 처음 봤어. 제가 지금까지 17년 강의하면서 처음 봤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제 문제 하나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1, 2, 3, 4번에다가 1, 2, 3, 4번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 아까 우리 8번에 5번에 나왔던 그 조건 있죠? 그 5가지만 일부를 일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야 이거를 택지개발지구의 일부를 이렇게 바꿔서 냈는데 내려면 뭐 어떻게든 못 냅니까? 어떻게든 낼 수는 있어. 어떻게든 낼 수는 있는데 항상 제가 기출문제 그 수준에 비춰서 나오는 게 제일 훈련용으로 좋다고 했잖아. 이 처음 본다니까 난 이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1, 2, 3, 4번은 하나의 개별적인 땅에 있어서 우리 건물 보통 지을 하나의 개별적인 땅에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짓는다 그 얘기거든 이게. 그런데 우리 택지개발지구라면은 하나의 개별적인 건물 지을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개발 사업 큰 택지로 개발하는 그 특수한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원래 거기서 지을 때도 택지개발 내 중에서 하나하나의 땅 그 1필지 중에서 일부냐 따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택지개발지구 그 거대한 땅을 전체를 일부로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아니길 이렇게 해놨지만 뭐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도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죠. 뭐 도시개발구역이 일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나오는 뭐 대지 조성 사업지구 일부를 개발한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낼 수는 있지만 아닌 걸로 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요거를 보통 낸다면 아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보통 문제예요. 일부랑 구별하는 문제를 내는 게 이건 처음 봤어. 여러분들 이런 거라면 이렇게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헷갈릴 겁니다. 10번에 자치시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건축가 불례에 축조하는 경우 전제로 해서 공용건축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기준.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순서 이거. 원래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 되고 건축물에 해당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건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허가신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공작물이면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이 했던 거잖아. 또 여러 번 나왔었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만 신고 이건 유일한 신고 대상밖에 없잖아. 작은 것은 아예 건축법 자체가 적용 안 되고 허가는 아예 없습니다. 큰 게 신고다 그랬잖아. 큰 게 신고인데 우리 이거 할 때 2, 4, 6, 8 메타 넘는 큰 것이 신고다 이렇게 했던 거. 당연히 신고는 여기 공작물 신고든 건축물 허가 신고든 용도 변경 허가 신고든 대부분은 다 건축법에서는 큰 건축물 대형 사업하는 거 다루는 게 아니고 개별 건축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 자체는 보통이 자치도는 항상 그 사람이 하고 보통이라면 시장은수 구청장급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공작물은 뭐 다른 사람 나설 일이 없습니다. 시장은수 구청장인데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2468 2의 배수를 딱 해놓고 대부분이 6m고 6m가 아닌 걸 따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냥 해두셔야 돼. 2m 넘는 게 뭐였습니까? 담장, 옹벽. 비슷한 담장이나 옹벽은 2m 넘을 때 신고 2m에는 자유롭게 4, 광, 8, 고 4광 8고 고스톱 한다. 4광 광고판 광고탑 4m 넘는 게 신고 고가수죠? 8m 넘는 게 신고 대부분이 6이니까 대운지기고 하나 더 있잖아. 나중에 추가된 거 5m짜리 있죠 그죠? 나이 태양 했던 거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외엔 대부분이 이거니까 굴뚝, 장식탑, 기념탑, 운동쇠란, 철탑, 주상해설, 통신, 철탑 등등 다른 거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높이 따지는 건데 지하 대표는 면적 따지는 거 따로 하나 있죠?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다 이렇게 넘는인데 따로 하나 또 기억하실 거 있잖아. 이하짜리가 특징이잖아. 8m 이하위 8m 이하위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외벽도 없고 무거운 차량 주차하는 것도 기계식 튼튼한 것도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데 8m 넘어서는 위험해서 설치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8m 이하가 신고다. 넘어서는 설치를 못한다.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장운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분리해서 짓는 거 전제로 한다? 건축물과 분리하지 않고 건축에 딸려 짓는다면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어요. 건축허가 신고로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짓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전제로 해서 자 신고 대상 찾으랍니다. 높이 3m. 요새 구체적 숫자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높이 3m짜리 기념탑. 자 원래 기념탑은 몇 메타 넘을 때 신고입니까? 6m 넘을 텐데 6m 안 되네? 신고 아니지. 6m인 고가수죠. 고가수조는 8m 넘을 텐데 안 되네요. 높이 3m 광고탑. 광고탑이면 4m 넘어야 되는데 안 되네. 높이 1m짜리 담장이면 담장은 2m 넘어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러면 그 아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나왔어요. 5m 넘어야 되죠? 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지. 오나이 태양 11번. 건축법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가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전하는 경우 분리해서 짓는 걸 지금 전제로 합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여기 따로 신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딸려 짓게 되면.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을 찾아라. 이것도 작년 문제. 이런 거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신고 대상 아닌 거. 문제 저처럼 잘못 읽었다가 그냥 요거 찍어버리면 이거 진짜 안 돼. 문제부터 잡으리자.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랍니다.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유 철탑. 자, 통신유 철탑 6m 넘는 거. 넘네요. 신고. 높이 4m 옹벽. 옹벽은 2m 넘을 때 넘네요. 높이 8m 굴뚝이면 굴뚝 6m 넘을 때 넘네요. 바닷문제 40제곱미터 지하대표 3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는데 넘네. 높이 4m 장식탑. 장식탑은 6m 넘는 데 속하죠? 안 되네요. 이게 답이지 그러면. 지금 30회 문제가 7번, 11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벌써 두 문제는 그냥 맞춰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틀려도 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네? 어려운 걸 맞추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니까 12번 문제가 나오네요. 건축법상 다음 가로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작성.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죠. 이제 건축행위. 예? 건축 설비는 시험과는 제가 관련 없다 그랬잖아. 사실 설비에도 있지만 한 번도 낸 적 없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건축 개념 대선 개념은 아까 미리 나왔던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게 이거고 이제 건축 개념 설명한 다음에 이 용도병에 들어가면 이제 또 하죠. 자, 우리 건축 개념 이것도 건축 개념도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것도 참 많이 냈어요. 이건 진짜 뭐 손으로 꼽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데 이런 건 깊이 있게 정확히 해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거를 틀리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자, 새로 짓는 신축, 추가로 더 짓는 증축, 그리고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게 건축 개념 아닙니까? 자, 새로 짓는 신축과 증축의 차이점은 신축이라면 건축물 없는 빈 땅에 건축물 없는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이 신축이잖아. 증축이라면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어느 것 하나를 늘리면 있는 상태에서 늘리면 그 부분이 증축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짓느냐 신축,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짓느냐 증축인데 여기 신축의 개념이 되는 건축이 없는 땅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기존처럼 없었던 거 당연히 포함되고 있었더라도 해체나 멸실해서 없어진 경우를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개축, 재축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신축이라고 보는 겁니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느 땅에 부속 건축물만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땅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 뭐가 됩니까? 신축. 제가 부속 건축물은 부속이기 때문에 독자적 의미가 없다.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 했죠. 그럼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 기준에서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주니까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된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을 짓는다면 뭐가 돼요? 그럼 증축이지.
주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자, 우리 개축과 재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재축.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해체를 했다는 거예요. 해체. 여기는 멸실됐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멸실. 하여튼 건축법에서는 철거라는 말 대신에 금년 4월달부터는 다 해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철거나 해체나 그 얘기지만,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체했느냐 자연재해로 멸실됐느냐. 해체나 멸실된 상태에서 새 건물 짓는데 새 건물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종전 건축물과 같은 범위 내에서, 종전 범위 내에서, 이게 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종전 범위 내에서 이 개축 재축의 개념을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체해서 전부를 해체하는 건 당연히 해체예요. 우리 멸실도 전부 멸실을 얘기하거든요. 남아있으면 원래 기존적으로 있는 상태가 되는데, 해체 속에서는 전부 해체 외에 일부 해체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일부 해체. 원래 일부 해체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일부 해체라면 이제 요소를 갖췄을 때 전부 해체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 할 때가 아까 주요 구조부 배웠던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더 중요한 거 꼽고 4가지 중에서 3곳 이상이 해체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4가지를 꼽는다면 건축의 3요소랑 관련돼 있는 지붕틀, 3요소, 기둥, 내력벽,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거 3가지에다가 보가 없으면은 보가 받치는 거 포함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까지 해서 4 중에 3곳 이상이 해체가 돼야 이거를 일부 해체로 봐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는 안 냈지만 이거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4 중에서 2곳이 해체됐다고 나왔어요. 지붕틀과 내력벽 해체했다. 아니면 하나 해체했다. 그러면 해체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면 해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수를 있는 상태가 되고, 몇 개 해체든 있는 상태가 되고, 뭐가 늘어났으면 증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어야 해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구문 내에서 넘어서면 신축을 했고, 재축이 멸실에 요거에서도 요거 외에 좀 더 추가되는 것까지 알아야 돼. 나중에 추가된 거죠. 무조건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연면적,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종전부문 내에서 지었다면 재축 당연하지만 어느 것 하나 초과하는 것까지 재축의 개념에 추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연면적이 가격 결정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축의 개념이 되는 종전부문 내에서라는 말 속에는 연면적 합계는,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죠. 연면적 합계는 무조건 종전을 넘어서면 안 돼. 제일 중요한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되지만 동의 수, 층의 수, 높이, 동수, 충수, 높이 중에 둘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까지만, 그것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어느 것 하나만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재축으로 본다라는 거. 하나 초과인데 연면적 초과하고 재축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신축이 되지.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연면적인 종전 규모 이하, 거기까지가 재축입니다.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이전 옮기는 게 이전인데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위치를 옮긴 것이, 위치를 변경한 것이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옮겼다는 표현이 그림상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어디에서? 그림상 같은 대지에서. 이 2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다른 위치. 이걸 만약에 같은 대지가 아니고 인접 대지로 간다면 이전이 안 되는 게, 기존 수리 없는 땅에 옮겨가면 신축이 돼요.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면 증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전이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이건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다 100%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12번 보시고, 건축법률상 다음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기억번 해놓고, 자,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긴대. 이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증축이 돼요? 이전이에요, 증축이에요? 잘 보세요. 이전이 증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전이라고 하신 분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주요를 해체하지 않고, 그런데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전이 되려면 같은 대지로 옮겨야 된다니까. 제가 좀 전에 다른 대지로 옮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같은 대지로. 그러니까 이전이 되면 안 돼요. 그 대신 어느 다른 대지로 옮겼느냐?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대.
그럼 다른 대지인데 그곳엔 기존건축이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새로 그쪽으로 옮겨갔으니까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났겠네요? 중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지로 가는데 인접대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다른 대지로 가는데 기존 건축이 없는 땅에 갔으면 신축이 되고 있는 상태로 가면 증축이 된다. 이건 중축으로 봐야죠. 그래서 중축. 니은번 기존 건축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 건축물보다 규모를 크게 하여 다시 지었대. 그런데 이 철거가 지금은 해체라는 말을 쓴다고 이게. 철거하면 다 해체로 보세요. 예. 기존 건축의 전부를 해체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대지의 종전 건축물보다 규모를 크게 했대. 그럼 뭐예요? 신축이지. 종전 규모 내에서 지었으면 개축인데 예? 해체하고 종전물을 넘어섰으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디귿번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역시 신축이 되죠. 그러면 그냥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보시고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했는데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했는데 기역번에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었대요. 뭡니까? 신축. 니은번 기존 5층의 건축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답니다. 증축이죠. 증수가 나랄까? 증축. 태풍으로 건축이 멸실됐대. 멸실됐는데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는 정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정전 규모 이하래요. 그러면 딱 재축이지. 근데 이 중에 이제 어느 것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재축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모두 정전 규모는 당연히 재축이고. 그런데 이 25회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재축 개념 추가된 게 없었을 때거든. 이 25회 나올 때는. 예,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 둘 중에 하나. 리얼번의 건축물의 주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겼대요. 그러면 이전이죠.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꿨잖아요. 이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쉽잖아요. 쉽잖아요. 14번에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괄호 속에 기존 건축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 없는 대지 속에 포함 여기 이거 제외하면 틀리잖아. 여기 포함해서 새로 건물 짓는 거 신축. 1층인 기존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수를 구분했대요. 증축이다. 어때요, 여러분? 아니 1층이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가운데 기존 건축 1층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을 막아갖고 층을 구분했대. 그럼 뭐예요?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에이, 왜 또 상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게 있는데 층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했대요. 그럼 한 번 구분하면 2층이고 두 번 구분하면 3층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층수 늘어났잖아. 기존 층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개 층이 있는데 이게 층을 구분했대요. 그럼 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거를 가지고 헷갈려야지? 안 헷갈렸어요? 아니야, 헷갈렸어요.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러지 뭐. 안 그랬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예. 글쎄 그냥 구분했는데 실전에서 그럼 헷갈렸다 쳐요. 다른 거 찾아보라 했잖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시간 손해. 3번에 60제곱미터인 기존의 단독주택 전부를 해체하고 이게 다 철거네. 어떻게 다 해체하고 전부를 다 해체하고 그 대지에 60제곱미터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재축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돼? 뭘 헷갈려요. 그냥 개축이지. 해체라니까 전부 해체잖아. 근데 60제곱미터인데 새로 지은 것도 60이야. 딱 종전 범위 내에서 딱 걸리게 지었죠? 개축이지. 그러니까 개축. 해체니까 개축이지. 재축은 뭐가 돼요? 멸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규모를 따졌을 때 개축이고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건데 재축은 될 리가 없지. 멸실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체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전복 규모 내에서 지었으니까 개축이 되는 것이. 5번에 홍수로 건축물 전부가 멸실됐대요. 멸실. 그 대지에 멸실된 종전 건축물보다 크게 축조한 거 신축이다. 크니까 더 종전보다 크니까 신축이지. 안 그러면 재축일 텐데.
이동식 목조주택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전이죠. 이동식이니까 잘하겠네, 그죠? 이전 착착 잘하겠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뭐 3번만 틀린 겁니다. 10분 쉬세요.